자,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 규정에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자, 우선 가나다라 나와 있는 규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보면요, 국문법에 나오는 용어 때문에 좀 걸려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꼼꼼하게 한번 봐요. 제19항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했거든요. 어간이 뭐지? 어간. 어간이라 할 때 간자가요,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줄기예요. 줄기간이에요. 말의 줄기가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어간이라는 용어하고 같이 짝을 이루는 게 뭘까요? 어미란 말이 나오죠. 어미. 미자는 무슨 미자 쓰겠어요? 꼬리 미자 쓰죠. 꼬리미. 말의 줄기가 되는 것이 어간이고 말의 꼬리가 되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이 어간어미란 말은 어디에 쓰는 용어냐면요, 동사, 형용사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활용이 되는 말이라고 용언이라고 하죠. 활용이 되는 말, 용언. 자, 여기서부터 동사, 뛰다, 먹다, 자다, 이런 것들을 동사라 하죠.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 형용사는 뭐예요? 모양, 형태를 나타내주는,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형용사죠. 사전에 뭐라고 올라있는 거? 뛰다, 먹다, 자다, 아름답다, 뭐뭐다라고 올라있는 활용이 되는 말을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죠. 자, 먹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죠. 여기에 먹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어간이라고 하죠. 다는 뭐라고 할까요? 어미라고 하죠. 이 먹다라는 단어를 활용할 때는 먹어,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활용되잖아요. 뭐가 계속 바뀌고 있죠? 어미는 계속 바뀌고 어간은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어간은 끊임없이 가만히 있고 어미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우선 아셔야 이 규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자, 가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래의 모습을, 어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준다 라고 했어요. 자, 그 가의 예시로 적절한 예시들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달맞이, 달에다가 맞다, 달을 맞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간의 원형, 맞다의 맞부분을 살려서 달맞이라고 쓴 거죠. 이렇게 쓴 겁니다. 어때요? 규정의 내용하고 부합하죠. 어간의 원 형태를 살려서 달맞이.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명사를 만들었죠. 달맞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벼훌치. 벼를 훑다. 벼를 훑는 도구예요. 벼를 훑는 도구가 벼훌치예요. 훑다에 어간인 훌 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가 붙어서 벼훌치 이렇게 씁니다. 역시 명사죠. 그 다음 좋다. 좋다. 거기 이가 붙었어요. 조이 여겨라. 이거 품사가 뭘까요? 부사죠. 선생님 그런 단어도 있어요? 예, 이런 단어도 있어요. 조이 여기세요. 좋게 여기세요. 이 뜻이죠. 그래서 부사로 만드는 경우의 예시. 용언의 어간들을 살려주고 있는 거죠. 용언의 어간들을 살려서 예시로서, 가히 예시로서 적절하게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 부분을 볼까요? 자, 나 지점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제19항에 계속 붙어 있는 거네요. 붙인 부분으로 들어있어요. 어간에 이나 이외에 몸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이게 어간이 들어있는 건 원래 뭐였죠? 동사나 형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가 안 되고 품사가 우선 바뀌어요. 명사나 부사나 이런 다른 품사로 바뀌면서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예요. 그거 왔을 때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요즘 문제 스타일들이 규정의 내용들을 제시하고 그 예시로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물어대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수능 스타일이에요. 이게 수능 스타일들이 많이 공무원 문제도 나오는 거죠. 자, 예시가 적절한지 볼까요? 뜯어기, 이 말은 뭘까요? 뜯다죠. 이나 음이 안 붙고 뭐가 붙었어요? 어기가 붙었죠? 그래서 원형을 밝히지 마라. 뜯어기, 이렇게 된 거죠. 비렁뱅이는 어때요? 빌다죠. 빌다의 엉뱅이, 결합되면서 비렁뱅이 이렇게 쓴 거예요. 빌다의 속말이죠. compare with, 우리 거렁뱅이라고 쓰잖아요, 사람들이. 거렁뱅이. 자, 요거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거렁뱅이. 이건 표준어가 아니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바깥 볼까요?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 같네요. 바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거 뭐죠? 명사죠. 안의 반대 개념인 밖에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붙어서 모음으로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뜯다, 빌다의 뜻, 빌 같은 어간에 붙은 게 아니죠. 이거는 명사에 붙었어요. 명사에 붙어서 바까 썼으니까 요것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예시로서 부적절한 게 들어있는 거. 바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다나란 맞겠네요. 다 부분 볼까요? 자, 다 부분은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했습니다. 자, 곧 명사죠? 곧 명사죠? 곳곳이 명사에 붙은 거 맞습니다. 명사 곳곳. 그래서 품사는 뭐 되었을까요? 곳곳이 부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잘했으니까 우리가 부사라고 그래요. 주로 어떻게 곳곳이. 그다음 이 역시 부사입니다. 앞이라는 명사 두 개죠. 거기에 이 붙었어. 앞이 부사를 만든 거고요. 애꾸는 명사죠. 거기에 이 붙어서 역시 명사를 만들었죠. 애꾸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애꾸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의 실은 적절하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지점을 볼까요? 붙임인데요. 20항의 붙임이니까 명사네요. 명사에서의 문제죠.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꼴악선이는 뭐예요? 꼴악선이. 잘 썼죠? 사타구니는요, 우리 삿바할 때 고삿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티읕 받침이에요. 여기에 아군이 들어가서 사타구니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콩이나 깻묵 따위의 반쪽아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짜게라고 쓰는데요. 짝에다가 애가 붙어서 짜게라고 쓰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몇 항 부분에서 19항과 20항 부분에서 어간에 붙은 것, 그 다음에 명사에 붙은 것을 어떻게 적을 것이냐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인 건 체크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해설지에는 어간에 붙은 거, 명사에 붙은 거 말고 뒤에 부분에 자모로 시작되는 전미사 오는 경우라든가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 뒷부분도 모의고사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지금 남아 있는 것만 우선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뒷부분들의 내용들은 뒤에 문제에서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번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8번은 지나가고요. 자, 문법 관련된 것들. 자, 이제 9번입니다. 이제 문학 부분을 좀 볼까요?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의 매번 나오는 게요. 현대시에 대한 해석, 분석, 그런 내용들을 출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시 작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서는 뭐하고 비슷한 말일까요? 주제죠. 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뭐 정서 그러면 정서가 어떻다? 감정적인 것, 심리적인 차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말하는 정서를 말할 때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서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느냐, 이걸 모두 포함해서 정서라고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작품에서는 늘 주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작품 뭘 말하고 있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내용이 곧 정서인 겁니다. 그래서 상황, 예를 들어볼까요? 가실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어떤 화자예요? 가실이. 들어봤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두고 떠나시렵니까? 뭐 이런 얘기 작품을 알고 있잖아요. 화자는 여성 화자였고요. 고려시대 때 여성 화자죠. 그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별의 상황 앞에서 눈앞에 닥친 이별이죠.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날 두고 떠나시렵니까? 나 더러는 어찌 살라고 버리고 하시렵니까?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러우님, 보려오니 가시자마자 꼭 돌아오세요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게 심리적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인식, 뭘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다 포함한 개념이죠. 이별했는데, 이별 상황에 닥쳐 있는데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서러운님, 서럽게 님을 보내오니 가시자마자 꼭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반응 어떤가요? 다시 돌아오기를 애원한다,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가시리한 작품의 정서를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뭐죠? 김수영의 사령입니다. 사령은 죽은 영혼이에요. 령자는 홀령할 때 령자예요. 죽은 영혼 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작품에 이런 시문학 작품 나올 때는 작품 자체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힌트가 되는 게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문을 먼저 볼 게 아니고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선택지를 먼저 보셔서 작품을 읽어나갈 때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낯선 작품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보세요. 자, 정서가 같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작품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작품의 내용에서 정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거 지문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선택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의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난도가 높아요. 4번까지 나와 있는데 다시 또 올라가 볼까요? 이거는 선택지에 작품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정서를 취하고 있는 걸 고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품 자체를 먼저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활자잖아요. 화자는 뭘 하고 있죠? 활자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책이죠. 화자는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어떤 반응이에요? 나의 영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소울은 죽어있다.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 화자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 책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위해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보죠. 그런데 자신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진정으로 자유를 위해 싸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은 나의 영혼은 죽어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했습니다. 팔자는 무엇으로 또 표현됐을까요? 벗입니다. 벗이요. 이때 벗은 실제 프렌드, 친구가 아니라 활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말하고 있는 책.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아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정서를 더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더 반복해서 말한다. 그것은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일종의 자괴감이죠.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나는 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남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여러분 이 고요함은 어떤 걸까요? 고요함. 화자의 입장에서 이 고요함은 긍정적 개념의 고요함은 아니죠.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다 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고요함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지 못한 데서 느끼는 고요함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는 상황, 독재가 판을 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데서 느끼는 그 상황에서의 고요함이죠. 시작화자는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고요함을요.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뭘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섬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각오해야만? 죽음이죠. 결연한 죽음을 각오하는 데서만 자유를 위한 투쟁, 정의를 위한 투쟁, 섬세를 위한 투쟁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 욕된 교회에서는 욕되다 하는 말은 부끄러운 거예요.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이죠. 교회에서는 아웃스커트 개념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는 결국 뭘 말할까요? 현실이죠. 욕된 부끄러운 이 현실 속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됩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자,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걸까요? 자조죠. 스스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조적이다 할 때 스스로를 비웃는 거죠. 이 웃음은요. 그러니까 자조적인 웃음인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김수영의 사력이라는 작품은 화자가 자유를 말하고 있는 책을 보면서 나의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가 우리가 김수영의 사령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활자는 곧 무엇입니까? 일종의 매체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뭘 깨달았어요? 나는 자유를 위해 싸우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된 정서가 같은 작품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로 나온 거예요. 자, 볼까요? 작품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김현승의 눈물이라는 작품이 있죠. 김현승 눈물입니다. 자, 화자는 어떤 상황입니까? 화자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였어요?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예, 이때는 그 배경을 알면 좋은데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무엇을 느낄까요? 예, 절대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설지는 제가 써놨는데요.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식이 죽었어요. 그걸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깨달음이네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웃음 다음에 무엇을? 눈물을 만들어준 거죠. 깨달음이 생긴 거죠.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했다, 자식이 얼마나 소중했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절대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볼까요?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본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살펴볼 수 있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 어떤 걸 느끼고 있어요? 자괴감, 부끄러움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응?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요. 진실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시라고 본다면 자기 자신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면서 비참한 자신을 확인했죠. 정서가 어때요? 아까 활자를 보면서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내용하고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죠. 정서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작품인데요. 소시민적 일상에 안주하려는 자신에 대한 질책, 자기 자신을 꾸짖으면서 시 정신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곧 어떤 반성의 정서를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2번 작품이 자신의 부끄러움, 그걸 위해 싸우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측면에서 유사한 정서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4월이라는 말 나와 있고 동학년이라는 걸 나와 있는 걸로 봐서 4월은 4.19 혁명과 관련될 테고요. 동학령 곰나루라는 것은 동학혁명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죠?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위해서 껍데기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가야 될 세력, 반민주, 반민주. 그 다음에 반민주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반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 대한 거부죠. 3번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인데, 진정하고 순수한 삶의 세계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 삶의 세계를 바라고 있으면서 껍데기들 보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세력 보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윤동주의 십자가인데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런 표현 기법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했는데 괴로웠던 사나이이기도 하고 행복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 모순됐죠? 그래서 이 표현 기법은 역설,
패러독스가 들어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면 역설이죠. 근데 모순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모순 속에 어떤 진리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괴로웠던 존재이면서도 우리 만인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파했던 존재, 그런 측면에서 행복한 존재이기도 하다 하는 모순된 모순 형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의 역설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당연히 십자가는 뭐겠어요? 희생이죠. 나에게 희생이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희생을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예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꺼이 나에게도 희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희생하겠다. 희생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자, 어때요? 좀 애매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이 딱 맞췄다. 나는 정말 주제나 정서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문학적 감수성은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앞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갈 테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겠죠. 중요한 지점 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서, 주제, 이게 뭐냐. 주제 정서란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반응, 어떤 인식을, 생각을, 느낌을 말한다. 뭐만 보면 안 돼요. 심리적 반응만 보면 안 돼요. 슬프다, 기쁘다만 보면 안 돼요. 슬퍼도 눈물이 나도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난다. 어떤 상황이어서 눈물 난다. 그 부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황이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유사하고 유사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반응이 어떠한 것까지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시의 정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시의 정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고전 부분이 10번 문제. 다음 회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11번. 다음 작품을 각각의 접근 방법에 따라 감상한 태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게 뭐죠? 문학 비평이죠. 시험 문제에서 비평 문제는 수능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도 이 별거 아닌 문제에서 걸려드는 친구들이 있으니 걱정스럽습니다. 자, 뭐가 있고요? 텍스트, 책이 있죠. 책이라 쓰지 말고 작품이라 볼까요? 작품. 작품을 말할 때 영어의 번역에서 본다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work라고 표현하죠. 텍스트라고 말할 때가 있고 work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 work라고 표현할 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완결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다, 형식이 어떻다, 구조가 어떻고, 화자가 어떻고, 서술자가 어떻고, 표현 기법이 어떻고, 역설이 어떻고. 이거는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어떤 형식으로 짜여 있어? 어떤 구조야? 어떤 주제야? 그래서 작품만 보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그러면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죠. 내재적 접근.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것, 작품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내재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서 존재론, 절대론이란 말을 쓰죠. 존재론, 절대론. 그러니까 작품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고요. 작품을 절대화한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말하겠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요, 시대, 현실, 유니버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시대 현실과 관련하여서 작품을 보는 거죠. 이때는 뭔 차원이에요? 텍스트인 거죠, 텍스트.
그러니까 글로 쓰여 있는 문학 작품으로서 텍스트가 있는 거죠. 시, 소설, 희곡, 수필 같은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만으로는 작품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외부적인 요소와 관련지어야 되는데 이 텍스트가, 이 작품, 이 소설이,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시대와 현실을 연결지어서 작품을 분석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할까요? 미메틱 시어리, 반영론이라고 하죠. 반영론. 시대 현실과 연결짓는다. 한세례의 황혼이라는 소설은 1930년대에 일제치하에서의 노동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시대와 관련졌죠. 이런 것들을 반영론이라 한다.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이건 작품 외적인 요소니까 내재가 아니라 외재인 거죠. 외재. 그 다음 작가와 관련지어서 이육사 선생은 어린 시절에 한학을 공부했어요. 한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쓴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한시의 기승전결, 사단 구성을 취하는 형태들이 작품 속에 등장한다, 나타난다. 뭐와 관련이었죠? 작가와 관련지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expressive theory, 표현론이라고 표현하죠. expression, 표현이란 말은요, 작가만의 고유한 세계가 어떻게 작품 속에 구현되어 있는지, 텍스트에 나와 있는지를 드러내는 비평을 우리가 표현론이라고 합니다. 작가의 세계와 연결짓는 거죠. 그 다음, 이것도 외지적인 거죠. 작품이 독자에게 뭔가를 가르쳐줘요. 이 작품 읽었더니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는 걸 생각했어. 이 작품을 봤더니 참 우울해. 이런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독자의 어떤 느낌들, 이런 강조되는 비평을 우리는 효용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라그마틱이죠. 실용주의 할 때 프라그마틱 시어리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반영론, 표현론, 효용론, 요 세 가지는 내적인 게 아니라 외재적인 거죠. 외재적 접근이죠. 그 시험지에서요, 요 네 가지를 다 낼 수도 있어요. 내재적 접근 방식하고 1, 2, 3번의 외재적 접근 방식하고 섞어놓고 다음 중 비평 방식이 다른 것을 골라내라. 그럼 뭐 답이에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나머지는 다 외적인 거니까. 그런 스타일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의식하셔서 11호 문제를 살펴볼까요? 작품 자체가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법, 감상한 태도, 그 조건과 요 내용과 접근 방식이 제대로 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김남조 시인의 설일이라는 작품이에요.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이 표현 좀 특이하죠?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직유법을 쓰면서 바람의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빨래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와 지었죠. 진정을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자연이죠. 나무와 바람, 자연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존재한다. 자연은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주지 않던가.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절대자가 함께 있어줬다. 나의 외로움, 내가 어떤 외톨이로 있는 날도 절대자는 함께 있어주었다.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 어디쯤이다. 자, 이 부분들은 어떤 거야? 삶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돌층계라 했어요. 이거 대단히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죠. 기독교 시인이에요. 김남준 시인이. 삶은 은총이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총이에요. 근데 그 은총은 돌층계 어디쯤인가 있어요. 돌층계 어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아니에요. 어떤 거죠? 돌층계. 올라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무릎 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삶은 고통인데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거죠.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 어디쯤이다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어떤 선물인데요.
그것도 자갈밭 어디쯤에 있어요. 사랑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자갈밭처럼.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입니다. 이적진 말로써 했는데요. 이적진은 김남준 시인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원래 이 경상도 쪽 발음 중에서 이제까지는이란 말을 이적진이라는 표현으로 써서 사투리 표현인 거죠. 방언 표현이 이적진입니다. 이제까지는 말로써 풀던 마음. 사람 말로써 어떻게 풀까요? 독설,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 표현이 이때 말입니다. 메모를 해주신다면 말은 남을 비난하는 것, 욕설 같은 거, 독설이죠. 독한 말. 그런 걸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사귀고 얼마 더 너그러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자, 화자는 앞에 부분에서 어떤 앞면에서 뭐 얘기했죠? 삶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줬어요. 삶은 돌층계 어디쯤에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총인 거고, 사랑도 자갈과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야. 그래서 삶과 사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제 삶과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삶을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황송한 축연, 축하 잔치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그래서 삶에 대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삶은 어떻게 산다? 황송한 축하 잔치라고,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이 쫙 가라앉은 상태에서 창밖을 딱 봤습니다. 그때 설날 아침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죠. 새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그건 다 멀리 가는 거야. 백설, 하얀 눈이죠. 승천한 눈물들이. 자, 이건 자연과학적 사실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죠. 수분이 하늘을 위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그게 내려오다가 얼어서 눈이 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자연과학적 어떤 지식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겠죠.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구이는 백설을 담고 온다. 백설은 원관점이고요. 새 눈시울이니 순수의 얼음꽃이니, 새 눈시울은 무엇을 뜻하기도 하고요. 새해 첫날 순수의 얼음꽃, 순수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창밖을 바라봤더니 눈이 내리는데, 그런 마음으로서 바라본 그 세계는 순수의 세계이죠. 백설은 순수의 얼음꽃, 순수한 세계로서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면서 아름다워라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감상을 좀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리면 참 좋은데,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작품 자체를 한 번 정도 이런 설명을 듣고 나면 되게 쉬워져요. 자, 표현 어떻게 쓸까요? 반영론, 작품 속에 드러난 사회상과 시대상을 알아본다. 반영한 거죠. 시대, 현실 관련된 거. 존재론, 눈시울, 얼음꽃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본다. 이 표현 기법이 상징이니 반언이 역설이니 이런 게 다 표현 기법이에요. 그럼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말한 게 맞아요. 존재론. 그렇죠? 존재론. 존재론, 요 용어. 효용론,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삶의 교훈을 생각해본다. 이것도 맞네요. 표현론, 비유법, 수사법 등의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본다. 이게 뭐죠? 내지적적 존재론, 절대론 임금이야. 표현론은 뭐와 관련돼야 된다고요? 작가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4번 설명의 비유법, 수사법 등의 표현상의 특징은 존재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표현론과 어울리지 않는 설명입니다. 작품 자체가 중심은 아니죠, 보니까. 여기서 좀 메모해두면 좋은 게, 여기에 보면은 화자 서술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화자 서술자, 내레이터라고 하는 존재는요, 작품 속에서 말하는 자거든요. 이걸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어떻고 서술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나오면
내재적인 거고 존재론 절대론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작가잖아요, 작가. 이건 작품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작품 바깥에 있어서 글쓴이라 표현될 수도 있고요. 시인이라 표현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작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면 표현은이에요. 이거 헷갈려서 걸려들 수 있습니다. 용어 부분에서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하나 더 보고 정리를 할게요. 정리됐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13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됐습니다. 이건 더하기 곱하기까지 알아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걸까요, 이게? 단위어라고 표현한 거죠, 단위어. 단위어라고 표현해서 기초적인 그 단위어들은 이게 가끔 등장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이거는 나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별 4개짜리 정도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별 표시 안 했는데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나오면은 알아야 되는 문제. 이것도 나오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굴비니, 비웃이니, 비웃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청어예요. 물고기 청어 있죠? 고비, 고사리 따위를 묶어 세는 단위인데 한갓은 굴비나 비웃 따위의 10마리입니다. 청어를 비웃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열모순. 그 다음 마지기, 논밭 넓이의 단위. 한 마지기는 벽시 한 알의 못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노는 약 150에서 300평. 그 다음에 밭은 한 마지기 그러면은 100평 이렇게 해야 돼요. 100평. 3.3 제곱미터 정도죠.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100평. 자, 그 정도를 가리킨다. 그 다음, 죽은요, 한 죽. 이게 밭입니다. 한 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옷이라든가, 상의하고 하의해서 우리는 합쳐서 한 벌이라 하죠. 그래서 10벌. 옷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릇도 그래요. 밥그릇, 국그릇 한 세트가 세트가 한 세트라고 하는데 그 세트를 10세트 만들면 한 죽이라고 그래요. 10벌을 한 죽이라 한다.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죠? 야, 쟤네 둘이는 말이야 죽이 잘 맞는다 하죠. 이게 그거예요. 세트가 잘 맞는 거예요. 죽이 잘 맞아서 하는 표현도 요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00평, 그 다음에 죽은 10벌을 말한다 했죠. 그래서 비웃 따위의 10마리, 그 다음 아지기는 100평, 한 죽인 10벌 했으니까 120개네. 120개? 왜 틀렸어, 이게? 이게 요거 또 들어갔네, 이거. 그쵸? 10마리, 10모승, 20개, 100평, 120개. 그 다음 10별, 130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괄호 속에 있는 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단위어들 봤고요. 이거 외에도 잘 알아야 될 것이요. 마늘이라든가 사과, 뭐 이런 것들 할 때 접이란 말 쓰죠. 접하고 거리. 마늘 한 접. 김장 담글 때, 야, 이번에 김장 담그는데 마늘 2접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네가. 자, 몇 개일까요? 100개, 거리는 50개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접거리 150. 마늘, 사과 같은 것에 접거리 150. 그 다음 또 알아두실 만한 것이 뭇 있죠. 생선. 굴비 한 두름 하잖아요. 한 두름, 뭇. 같이 외우세요. 두름하고 못하고. 두름은 둘 이래서 해요. 둘. 굴비, 영광굴비 한 두름.
그 20마리예요. 무슨 10마리예요? 20마리, 10마리. 둘은 뭐 20마리, 10마리. 둘, 두두두, 올레, 두두두, 20마리. 뭐 20마리, 10마리. 예,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바늘 한 쌈 하면 몇 개죠? 24개. 잊지 마시고, 오징어 한 쪽, 20마리. 북어 한 쾌, 20마리. 북어는 쾌라고 하죠. 20마리. 그 다음에 김 한 톳도 나왔어요. 김 한 톳, 그러면 100장. 그 정도 알고 있죠? 그 다음 나왔던 게 뭐 있을까?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말이나 소. 말이나 소에 가득 실은 짐을 뭐라고 할까요? 말이나 소에 가득 실은 짐을 가리켜서 발이라고 합니다. 한 발이. 말이나 소에 가득 실은 짐을 한 발이. 우리 쓰는 말 중에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하잖아요. 발이에요, 발이. 한 발이. 가득 실은 짐 하나. 아, 제첩도 있다. 이거 제첩. 탕약 같은 거 있죠. 탕약 한 제. 그러면 20첩. 우리 먹는 그 조개 모양으로 생긴 민물 그걸 제첩국 할 때 제첩이 있는데 그때 쟤는 아이고 이건 어이에 제첩. 제첩 20첩. 탕약. 요렇게 한약들 있잖아요.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요 20첩 정도를 한 제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위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에 몇 문제 아닌데 2시간에 걸쳐서, 2타임에 걸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앞에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해나갈 거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죠. 앞에 부분부터 너무 빨리 나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 부분은 꼼꼼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꼭 연락도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